자,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자, 동생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해서 이래 나왔습니다. 기억입니다. 담보 목적의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의무에서 말이 긴데 핵심은 뭡니까? 변제하고 담보 목적의 가등기, 즉 저당권 같은 겁니다. 말소 의무, 요거는 동생이 아니라 뭐가 선이행이다 라는 겁니까? 예, 변제가 선이행입니다. 예, 그래서 기억, 요게 가등기 말소하고 변제하고 요거는 변제가 선이행이다. 그리고 니은 똑같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 요거는 동생이 아니라 뭡니까?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입니다. 예, 됐고요. 디귿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해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에서 그래 나오는데,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자 요건데요. 처음 봤죠? 그럼 이거 동생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예, 관계겠지 뭐. 예, 그래 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게 나온다, 신기한 게 나온다 이러면, 그러니까 동생관계 아닌 거는 우리 교재 나온 그 5개입니다. 그게 대충 다입니다. 그 다른 것들은 전부 동생관계가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대부분 쌍무니까. 예, 그리고 예, 동생을 이행해야지만 그게 공평하니까. 예, 그래서 예, 처음 보는 게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아, 동생관계다 라고 해서 그래 문제를 보십시오. 예, 그래서 예, 지금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에 각 당사자 원상회복해야 되겠죠. 원상회복은 자 누가 먼저 돌려주고 그게 아니라 뭡니까? 동시행하는 거 받은 거 각각. 그리고 자 우리 원상회복하고 비스무리한 거 부당이득 반환, 이거는 자 동생이겠습니까? 동생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동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쌍무계약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은 게 있다. 그 상황에서 계약이 깨져버렸다, 무효가 되었다. 그럼 뭡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 이것도 동시행합니다. 누가 한 명 뭐 매수인이 먼저 돌려주고 외도인 나중에 돌려주고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 부당이득 반환이니 원상회복이니 이런 거 나오더라도 전부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문제 자꾸 풀면서 그런 내용들을 자꾸 제가 코멘트를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예, 거기에서 자꾸 이제 제거를 하십시오. 내용을 조금 이렇게 감을 조금 익히십시오. 자, 그리고 디귿 동시행이고요. 리을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에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 요것도 동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 모르는 거 나오면 전부 동시행입니다. 네, 그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리을은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전세계약이 종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 반환 요게 동시행이 아닙니다. 예, 목적물 반환 더하기 뭐까지 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예,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다 주고 그리고 전세금 반환하고 그게 동시행입니다. 예, 그래서 리을은 조금 눈여겨보십시오. 자, 그래서 동시행관계 아닌 게 기억 니은, 나머지 디귿 리을은 모르니까 뭡니까? 이거 답이겠지 해서 그래 찍으면 동시행항변권 대충 답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 이건 동시행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답이 5번입니다. 자, 요거 해놓고요. 자, 다시 또 교재로 오십시오. 교재로 오셔서 자, 289페이지에 그 위험부담을 보시는데, 위험부담 요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법에 대한 불능 전반적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자기 집을 매도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날 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2월 1일날 요래 넘겨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계약에 따라서 을은 갑한테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할 거고요. 갑은 을한테 대해서 뭡니까? 이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이 의무를 예, 부담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의 의무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를 들자면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자 15일쯤 돼서 집이 화재가 나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26년도 1월 1일에 계약 체결하고 2월 1일에 등기하기 전에 요쯤 1월 15일쯤에서 집이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 각각 여기에서 불났다, 여기에서 불났다, 이런 경우에 2월 1일 날 이제 등기 넘겨주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불능이다라고 요를 부릅니다. 근데 그 불능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원시적 불능. 자, 계약하고 난 후에 불가능 사유가 발생했다, 후발적인 불능이라고 요를 부릅니다. 그리고 원시적, 후발적을 나누는 기준은 2월 1일이 되는 겁니까? 1월 1일이 되는 겁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나눕니까? 1월 1일. 예, 그래서 우리가 원시적 후발적이 나누는 기준은 법률 행위시를 기준합니다. 법률 행위시, 계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됐죠? 예,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요래 나눕니다. 그러면 자, 원시적 불능. 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귀 좀 빌릴까? 기억나십니까? 예? 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 자, 제가 갑입니다. 여러분이 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만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 전날 12월 31일 날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반드시 현금으로 계약금은 찾아 나오세요. 그래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약금을 현금으로 찾아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 장소에서 앉아갖고 한 장씩 세는 겁니다. 한 장 세가지고 돈 다 세고 나면 계약금 맞네요 해가지고 자,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자, 잠깐 귀 좀 빌릴까요 해서 옆에 쓱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지고 제가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습니까? 어제 우리 집에 불 났대.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돈 다 받아놓고 근데 우리 집 불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은 표정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 아닙니까? 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노? 어제 전화했을 때 야, 어제 우리 불났으니까 내일 나오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아침부터 왔다 갔다 택시 안 탔을 거고, 그 택시비 3만원, 그리고 현금 찾아오라 그래요. 또 아침에 급하게 은행 가가지고 현금 대출 1,000만원 받아왔는데 대출이자 한 3만원, 정처부터 안 써도 될 돈 한 6만원 정도가 팍 깨졌지 않습니까? 정처도 기분 나쁘고. 네? 그래, 어제 전화를 했더라면 내가 안 써도 될 이런 돈을 안 썼을 텐데, 자, 분명히 신신당부해가지고 자, 반드시 내가 5만원짜리 현금으로 찾아오세요 해가지고 돈 다 그리 준비해가지고 오니까 돈 다 세가지고 그 돈 받고 하는 소리가 야, 우리 집에 불났대 해가지고 이런 소리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자, 화폐가 뒤집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자, 처음부터 불가능하면 계약 자체를 뭐로 만들자라는 겁니까? 무효로 해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되면, 무효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 후에는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해가지고 계약금 준거 돌려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자, 이거 가외로 든 이런 돈 있지 않습니까? 택시비는 뭐 어떻게 할 거며 대출이자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아이고 정처에 액땜했다 치자 해가지고 여러분이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여기다가 지가면서 소주 한잔 해야죠. 그래야지 기분이 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주값 한 5만원, 아니다 친구 부르면 5만원 갖고 안 된다. 혼술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처부터. 그래서 10만원 해가지고 16만원.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요 돈이 바로 요겁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걸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보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목만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 손해가 있다라고 하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거, 요거를 추가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야, 근데 우리 집에 불났대. 귀 좀 빌릴까 해서 그게 생각이 나시면 요게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 잘 없겠죠. 대부분 이겁니다.
계약하고 난 이후에 불이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후발적인 불능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 한번 봅니다. 계약 안 하고 갑의 집이 불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불이익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갑이 을이 사가지고 등기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집이 되고 난 후에 집에 불 났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위험은 누가 다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집주인이지 뭐. 집주인이 부담해야지. 야, 우리 집에 불 났으니까 네가 돈 물어내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위험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중간에 자, 계약 체결하고 등기 넘어가기 전에 을은 당연히 이거 내 집 아니니까 난 책임 안 질래 라고 당연히 나올 거고요. 갑이란 애는 원래는 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 집이니까. 근데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뭔가 하여튼 건수만 잡히면 뭡니까? 을한테 뭐 그 위험 자체를 확 넘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래도 계약했는데 돈은 줘야지, 이 소리 당연히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에 조문을 요래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후발적인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유효인데 이제 집에 불이 났으니까 이제 등기해 주는 건 불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는 자, 후발적인 불능이 일어난 이유가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귀책,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 혹은 책임 있는 사유, 요게 고의 또는 과실, 일부러 불 질렀다, 혹은 부주의하게 불 내버렸다, 이런 것들입니다.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요게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계약을 했으면 채무자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정당 이유 없이 뭡니까? 이행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채무불이행이고, 우리 채무불이행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요 말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4 곱하기 4는 얼마입니까? 16. 채무불이행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 예.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요게 기계적으로 따라 놔야 됩니다. 손해. 됐죠? 요렇게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위험 부담의 문제로 가는데, 자, 여기 자꾸 채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채무자. 그럼 채무자는 매도인 갑을 말하는 겁니까? 매수인 을을 말하는 겁니까? 갑입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불가능하다라는 게, 자, 돈 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까? 등기 넘겨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까? 등기입니다. 예. 자, 돈 주는 건 안 불가능합니다. 야는 돈이 없을지 몰라도 세상 천지 늘린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내 주머니에만 돈이 없다 뿐이지 세상에는 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불가능하다라는 건 돈 주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뭡니까? 물건 넘겨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물건을 넘겨줘야 될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갑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 불능이며 뭐 채무자며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전부 기준이 누가 되는 겁니까? 집주인 갑입니다. 됐죠? 계약한 집주인 갑, 야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잘못으로 집에 불났다. 그러면 그거는 채무불이행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갑의 잘못 없이 집에 불이 났다, 혹은 집이 붕괴가 됐다, 지진 나가지고 집이 붕괴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요 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당연히 갑이라는 애는 을한테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야, 계약했으니까 잔금은 줘야지 라고 할 거고, 을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무슨 소리 하냐? 자, 내가 돈을 그냥 주기로 했냐? 등기 받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는데 너 내한테 등기 안 넘겨주니까 나도 너한테 잔금 안 주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판사다라고 하면, 자, 갑의 말처럼 야, 계약했으니까 그래도 잔금 줘야지 라는 갑의 손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 등기 받는 대가로 내가 돈 주기로 했으니까 등기 안 넘겨주니까 난 돈도 안 주지 해가지고 을의 손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판사다라고 하면 을의 손을 들어주겠죠. 물론 을이 여러분의 배우자다라고 하면 갑의 손을 바짝 들어줄 겁니다. 예, 근데 배우자가 아니다 이래 되면 뭡니까? 공정하게 상식대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의 손을 들어줄 거다라는 거, 그게 위험 부담이에요.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갑이라는 애는 그래도 뭔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앵겨붙는 겁니다. 야, 그래도 계약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 분쟁이 생기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위험은 자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한다라는 겁니까? 자 537조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는 거 요걸 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자 결국 요래됩니다. 자 1월 15일 날 집이 지진 나가지고 넘어졌다, 붕괴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갑은 더 이상 을한테 대해서 이전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의 의무 없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을의 의무도 대금지급 의무 이것도 뭡니까? 같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쌍방의 채무가 그냥 쌍소멸합니다. 둘 잘못 없이 그냥 끝났다라면 야 그럼 여기서 끝. 니도 해주지 말고 니도 해주지 말고 끝. 그만. 그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쌍방 채무 모두 소멸하니까 결과적으로 을이라는 애는 등기를 받지도 못했지만 지가 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애는 돈도 못 받았는데 집만 붕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집이 무너진 데 대한 위험 결국 누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채무자 주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라는 거는 집주인 갑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뭐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가 예외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문제 풀면서 그거는 추가로 그렇게 익히시죠. 우리는 요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법의 기본적인 틀이니까요. 이건 머릿속에 죄송하지만 좀 넣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자, 불능도 원시적인 불능, 후발적인 불능으로 나눈다. 원시적인 불능은 계약이 무효, 후발적인 불능은 유효다. 대신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자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이거는 별도로 물을 수가 있다. 그리고 후발적인 불능은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되면 뭡니까? 손해. 그리고 없으면 위험부담.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자 쌍방의 잘못 없이 지진 나가지고 집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갑은 즉 집주인 갑은 더 이상 을한테 대금 청구 못하고 을도 갑한테 대해서 등기 청구 못하고 쌍방 채무 모두 쌍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이라는 애가 집이 무너진 데 대한 불이익을 자기가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그래서 요 틀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좀 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9번 문제를 보셨는데 9번 문제는 자 그냥 공부하기 좋은 문제입니다. 기초가 되는 문제니까요. 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를 외워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자기 토지를 을한테 매도했으나 자, 계약 체결 후에 이 토지가 수용이 되는 바람에 등기해 주는 게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떠올라야 됩니다. 원시적 불능입니까? 후발적인 불능입니까? 후발적. 계약 체결하고 난 후에 수용이 됐으니까. 그리고 자, 이거는 수용된 게 매도인 갑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로 풀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위험부담의 문제, 채무자 위험부담 문제, 요거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요래 해놓고 1번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매수인 을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즉, 매수인 을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야, 내 계약했는데 왜 함부로 이거 수용하고 야단이야? 그러니까 이거 너 불법 행위 저질렀으니까 손해배상 해줘. 사이코입니다, 이거.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가 수용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불법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적법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매수인들은 수형의 주체를 상대로 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번 요거는 틀렸고 2번입니다. 매수인을은 매도인 갑에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후발적인 불능의 문제입니까? 원시적 불능입니까? 이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2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3번 매수인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 갑에게 매매 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렇죠. 위험부담 같으면 이제 갑도 을한테 이전 등기해 줄 필요 없고 을도 갑한테 대금 지급할 필요 없고 요겁니다. 요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3번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4번 매수인을은 매도인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죠? 채무불이행이 되려고 그러면 귀책사유, 즉 갑의 잘못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 요것도 틀렸고 5번 자 매수인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도인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4번 5번이 같은 내용인데 채무불이행 사유가 이행지체도 있고 이행불능도 있고 불완전이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니 계약 해제니 이런 것들은 채무불이행이 생겼을 때 그런 얘기고요. 위험부담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계약 해제 이런 거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9번 문제는 이 전반적인 틀을 잡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왜 되고 왜 안 되고 라는 거 구체적으로 요거는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외울 수 있으면 한번 좀 외워보십시오. 자, 요까지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은 요쯤 보시면 됐고 29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요리 부릅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 그림 하나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구체적인 예로 우리 생명보험 계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리 왜 택배 계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주문하면 자 물건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택배사하고 직접 자 물건 갖다 주세요라고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인터넷 쇼핑몰하고 택배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계약해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그냥 물건만 받는 겁니다. 어느 택배사가 갖다 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요청하는 자다라고 해서 요약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승낙하는 자다라고 해서 낙약자,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들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아빠가 보험사하고 자 이거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의 자녀에게 자 보험금을 지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보험계약을 생명보험계약을 하나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근데 그 생명보험계약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얻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자녀들 수익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요리 부릅니다.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요래 나좀 좋은데 이게 제3자니 채무자니 채권자니 요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누군지는 쉽게 판단되죠. 누굽니까? 야를 제3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자 채무자는 요약자입니까? 낙약자입니까? 자 제3자한테 채무 의무를 부담하는 자, 즉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아빠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까? 보험사입니까? 야가 채무자, 야가 채권자.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제3자로 나오든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로 나오든지 다 매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까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 잡았습니다. 잡고 난 이후에 그리고 자 이처럼 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맺어진 요 두 명 사이의 관계입니다.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보상관계다. 같은 보자 돌림이네요. 네? 그래, 보상관계다라고 요래 부르고 요거를 혹은 기본관계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부모 자식 사이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대가관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표현을. 그래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대가관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누가 누구 사이의 법률관계냐, 대가관계는 누가 누구 사이의 법률관계냐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림을 통해서 눈으로 익혀 놓으십시오. 보험계약이 맺어지니까 이게 보상관계구나. 됐죠? 그렇게 하시고 자 요번에는 요겁니다. 자 보상관계에 흠이 결함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흠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당연히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자 아빠가 죽었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해 주세요 라고 청구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보험사에서 너희 아빠 보험 계약만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약이 실효가 됐다. 그러니까 돈 못 주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보험사가 뭐 땅 파놓고 장사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처럼 보상관계의 흠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낙약자도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흠을 가지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못하겠다 라고 거절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가관계 여기에서 흠이 발생을 했다. 자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관계 흠은 뭔지 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중2짜리가 아빠한테 자꾸 뭐 했다라는 겁니까? 야, 너 아빠 가가지고 너 담배 한 번만 좀 사오너라 해가지고 담배 심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오는 김에 라이터하고 그리고 소주도 있으면 큰 거 하나 사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이 부탁했으니까 사러 가야죠. 사러 가면서 과연 인생이 뭘까 해서 딴 생각하다가 교통사고나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 야가 하여튼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아빠한테 일조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사에서 야 너 왜 머리 피다 말은 건 중2가 왜 아빠 자꾸 담배 심시켜가지고 아빠 심란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교통사고 나게 만들었느냐. 보험금 지급 못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보험사는 떼돈 버는 거지.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망사고 발생하면 돈 주러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아이 그거 참 조심 좀 하고 다니지 해가지고 훈계하고 올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말이야 그 정도의 주의는 기울여야지 해서 앞으로 조심해 해가지고 그리고 보험금 청구하지 마 뭐 이 소리 하고 훈계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야들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든지 밀가루 집안이든지 야는 보태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했다라고 하면 뭐 담배 심부름 시키든지 술 심부름 시키든지 간에 사고 났으면 보험금은 지급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문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하등의 영향을 안 미칩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해놓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자가 그래 내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게요 해가지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입니까? 아니면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합니다. 자, 야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비로소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고 계약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자,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제3자의 수익 의사 표시로 인해서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자, 당사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함부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이래 돼버리면 제3자의 지위가 너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수익 의사 표시하니까 요약자 나약자 저들끼리 만나갈 겁니까? 야 권려주자 해가지고 저들끼리 권리를 소멸시켜버린다. 이래 돼버리면 제3자의 지위 자체가 너무 불안정해지니까요. 법에서는 그런 건 허용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천천히 뜯어보면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후에 제3자의 권리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함부로 자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면 그럼 뒤집으면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는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이후에 계약의 당사자가 함부로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이후라도 자, 변경이나 제3자의 권리를 변경이나 소멸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함부로 임의로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거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는 거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3자가 수익 의사표시를 하고 난 이후에 제3자는 낙약자한테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약자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 수익 의사표시를 하고 난 이후에도 뭐 자기 의무를 이행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가? 혹은 계약을 취소한 거 이건 되느냐라는 겁니다. 해제권, 취소권 이런 것들은 계약의 당사자만 계약의 당사자한테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 이 계약이 제4강착에서 그게 취소 사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 이거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자 야가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취소해 줄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는 취소권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니까 해제권, 취소권 이건 행사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 이 계약이 자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뭐 이제 요약자가 낙약자한테 대해서 계약을 해제, 취소하는 바람에 야가 손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3명입니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그리고 얘들을 채권자, 채무자, 제3자에서 요하고 매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보상관계라고 부르고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대가관계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상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 즉 흠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그럼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보험료 납부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자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영향을 주는데 대가관계 흠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 흠은 뭡니까? 담배 심부름 자꾸 시켰다라는 겁니다. 어린 것이 자 그래서 그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입니다.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은 이미 성립됐고 제3자의 권리가 발생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계약의 당사자를 하더라도 함부로 즉 임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은 못 시킵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변경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제3자는 그러면 낙약자한테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권, 취소권 이거 행사는 할 수가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됐죠?
자,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해놓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게 어떻게 되는지 문제만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드린 1페이지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십시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서 1번입니다.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요약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익의 의사표시하는 낙약자한테 수익의 의사표시합니까? 요약자한테 합니까? 낙약자입니다. 자, 보험사에 가서 보험금 지급해주세요 라고 하지, 아빠한테 가가지고 보험금 지급해주세요. 말도 안 된다 했습니까? 그래서 1번, 예, 요게 바로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맞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은 이미 됐고, 보험계약은. 그리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라는 거. 2번. 예, 맞고요. 3번입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항변으로, 즉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항변, 이게 바로 뭡니까?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맞죠? 예,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요것도 맞죠? 해제권, 취소권은 요약자가 행사하는 권리지 수익자가 행사하는 권리 아닙니다. 4번도 맞고 5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 합의만으로 그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합의만으로라는 그거를 밑줄을 친 관료를 하십시오. 합의만으로라는 거,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겁니까? 임의로 함부로라는 겁니까? 함부로 저들끼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저들끼리 합의만 해가지고 함부로 제3자의 권리를 소멸 내지 변경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틀린 거는 1번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요약자가 아니라 뭡니까? 낙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됐고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이 자, 295페이지부터 나오는 계약의 해제, 자, 해지 그건데, 자, 계약의 해제 요 부분은, 자, 결론 부분은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무효가 되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 예, 반환 범위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다르다.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 악인 경우는 하여튼 더 많이. 예, 하여튼 다르다라는 거, 요거. 그리고 무효 중에 103조. 예,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746조에 이거 불법 원인급여라는 데 해당이 돼서 반환 청구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엔 취소입니다. 취소는 취소 사유 4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제4, 강차,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사고. 자, 요게 있으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됩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까? 처음부터, 즉 소급효 인정이 된다. 그래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면 뒷절차는 똑같습니다. 쭉 동일하게 가는데, 다만 제한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PP 야들이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선악불문하고 야들은 현존이익이다라는 거 특칙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취소와 비교할 개념이 자, 해제인데 일단 해제는 사유가 뭡니까?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나오면 또 아까 봤죠? 손해. 이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앞에서는 이게 요거의 효과는 어떤가? 해제. 그럼 해제는 여기서는 지금 해제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채무불이행. 예?
그리고 해제가 되면 요것도 예, 취소처럼 소급료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야는 548조에서 별도로 예, 원상회복 의무라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하고 범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야는 예, 선이든지 악이든지 안 따집니다. 선악불문. 그리고 자, 이익 현전 여부 이것도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요거는 받은 이익 전부를 다 반환해야 되는데 받은 이익이 만약 금전이다라고 하면 원금 외에 뭐도 붙여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이자까지 붙여줘야 됩니다. 이자는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겁니까? 받은 날부터 이자 쳐줘야 됩니까?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548조 2항입니다. 우리 곧 볼 겁니다. 요즘은. 이거 보신 기억 나시죠? 그러니까 결론 부분은 대충 압니다. 그래서 취소의 효과는 요겁니다. 소원, 손해 해가지고 취소가 되게 되면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원상회복 의무를 준다.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실 내용은 요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취소 사유를 볼 겁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는 이렇게 이행지체니, 이행불능이니, 불완전 이행이니 세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자, 이행지체가 뭔지, 이행불능이 뭔지, 불완전 이행이 뭔지 그 개념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한 자 이처럼 자 채무불이행, 뭐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해제는 할 수가 있는데 해제하기 전에 미리 독촉, 최고를 하고 해제를 하는가 아니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계약법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뭡니까? 가급적인 계약은 성립시키자. 그리고 계약이 유효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보고 최종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뭡니까? 아이고 그러면 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쉽게 깨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해보고 최종적으로 해도 안 된다라고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그때 계약을 버려. 그러니까 성립시키지 말자 혹은 해제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다가 안 되면 최종적인 최후 순간에 해제를 인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틀 정도 알고 계시면 요거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유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사유들이 자, 제가 말씀을 요래 드렸습니다. 채무불이행 사유가 3개라 그랬죠. 그래서 이행지체란 놈이 있고 이행불능이란 놈이 있고 불완전 이행에서 크게 3개입니다. 여기 3개가 논의가 되는데 자, 일단 개념부터 한번 보시죠. 지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질질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면서 안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이행지체입니다. 그리고 이행불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이행해주는 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을 해주긴 해줬는데 불완전하게 뭔가 완전하게 이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불완전 이행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얘가 병아리 농가입니다. 병아리를 이제 사육해서 자, 이제 닭장사한테 넘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얘는 닭장사인데 닭사육 농가인데 얘가 닭으로 병아리를
A로부터 받아갖고, 자, 이제 어느 정도 키워갖고, 이거를 이제 시장에 출하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하고 A하고 두 명이 계약합니다. 병아리 10,000마리를 주기로 사기로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 병아리 농장에 병아리가 삐약삐약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 10,000마리를 정단 이유 없이 안 주더라. 이게 뭐다라는 겁니까? 이행지체라고 하는 게 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A가 B한테 병아리 10,000마리를 팔기로 했는데 이거를 딴 애한테 C한테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 지금은 병아리 농장에 병아리 한 마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병아리가 얘한테 병아리를 얘한테 10,000마리 넘겨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마리가 조류독감에 걸린 애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한테 다 키우는 얘한테 풀어놓으니까 기존에 B가 키우는 병아리도 다 죽고 가까이 다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이행지체도 아닌 것 같고 이행불능도 아닌 것 같은데 예? 닭 사육장에 들어가니까 닭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좀 손해가 큰데 뭔가 이거 뭐 해결할 방법 없는가.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불완전 이행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야가 10,000마리 병아리 10,000마리 주세요라고 할 때 이 10,000마리에는 자 조류독감을 걸린 애들 몇 마리 섞어 주세요라는 의사가 포함이 됐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놈으로 주세요입니까? 깨끗한 놈으로 10,000개 주세요 10,000마리 주세요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몇 마리가 지금 병균이 있어서 다 죽였다라고 그거는 이행 자체가 해주긴 해줬는데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불완전 이행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자 지금 조문 곧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행지체가 544조 545조입니다. 그리고 이행불능이 546조입니다. 그럼 각권 들어가면 불완전 이행 547조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 544, 545, 546, 547에 불완전 이행이 나와야 되는데 547조 보면 전혀 엉뚱한 조문이 나옵니다. 계약의 해지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즉 해지의 불가분성이라는 요런 표현이 나오고 요 조문이 나오고요. 그래서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이 없습니다. 아니 학자들이 그냥 이거 독일에서 불완전 이행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거 인정하자라고 해서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불완전 이행은 답입니까? 답이 아닙니까?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이행 괜히 잠깐만 이게 헷갈리고 잘 모르겠고 필요 없습니다. 보고 뭡니까? 답 아니네. 불완전 이행 자체는 답이 될 수가 없으면 조문이 없는데 뭐 논의만 될 뿐이지. 그래서 자 불완전 이행은 자 조금 이따 문제 보시면서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기출 문제 풀 때도 뭡니까? 그냥 그거 제끼고 풀면 됩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 빼고 읽으면 됩니다. 예?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려놓고요. 자, 조금만 쉬다 갈게요. 조금만 쉬시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